정치권 이슈들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두 분 새해 첫 해 모시는 자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방금 두 분 대기실에서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사 함께 보실 수 있었겠습니다. 전격적으로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죠. 물론 공석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문 인사청문 보고서 이틀 정도 기한 주고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취임사 일단 들으셨는데요. 내용 중에 좀 눈길 가늠한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 취임사를 이렇게 TV에서 생중계한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그만큼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단순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 이후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런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연합뉴스에서도 라이브로 저렇게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중요한 이제 주제로 등장을 했어요. 법무부에. 법무부라는 것이 꼭 검찰 개혁만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이죠. 특히 공수처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취임사 보니까 검찰 개혁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법무부도 이제 법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갈지,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하는 거는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네. 굉장히 이제 관심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관련돼 있는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검사들, 간부들을 어떻게 인사할지 안 할지 아마 예. 그런 것들이 추미애 장관이 향후 이제 검찰과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의 후임자 또 오선의 당대표를 했던 여성의 법무장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중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관련 얘기 그리고 이후에 추 장관이 어떤 행보를 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중계를 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추 장관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도 인권, 민생, 법치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강조점을 뒀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죠?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은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갖고 있던 무소부의 힘을 견제받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전하고 후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해서 조국 장관 수사 전까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단 한 자도 안 나왔습니다. 적폐청산을 할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거를 시종일관 얘기를 하느냐.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데 계속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얘기하는 도대체 검찰개혁의 요체가 뭐냐. 검찰 길들이기가 검찰개혁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소부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그럼 그동안 얘기했었던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지금 완수가 됐는데 또 검찰개혁이다 이거예요. 그 도대체 검찰 개혁은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완성도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검찰 관행이라든지요, 또는 그 수사에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건 6번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사법부, 특히 법무부 장관의 주요 목적이 검찰 개혁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와 더 나아가서 검찰이 서로 공조를 하면서 지금 얘기했었던 민생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가져가줘야지 네. 그 힘을 모두 다 검찰 개혁에다 쏟는다라는 것은 균형 감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의 청와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점에서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보태 씨 의견 있으신가요? 검찰 개혁은 하는 게 맞아요. 특히 이제 2013년도에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 법무차관이었죠.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검찰 개혁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지적하는 것처럼 이른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사도 이제 수사 대상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대개 검사들이 좀 공정치 못하게 취임 이후에 법무 또 검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내용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무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검찰의 개혁은 방향은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수처도 마찬가지인데 방향은 맞는데 지나치게 검찰 개혁이 과도하게 강조가 되면은 검찰이 지금 하는 수사 이것과 연관시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들이 다 의혹들이긴 해요. 여러 이제 사건 의혹들인데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지금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까 공수처가 설치될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돼서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또 개정이 돼야 돼요. 아마 1월 초에 하겠죠. 그건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관행이라든지 방식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것들 고쳐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긴 하는 건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나치게 청와대와 검찰이 이게 대립하는 구도로 자꾸만 이제 짜여져 있는 것 이미 기정사실화 됐어요. 조국 전 장관 사태 초기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이제 조국 사태를 거치고 여러 사건 의혹들이 터지면서 더욱더 검찰과 청와대의 이 대립 프레임 같은 정권 내에서 같은 정부 내에서 각 기구들이 수평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대립으로 비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대단히 피곤하다. 그런 건 제가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평적 책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관심사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과연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 건가 또 그 대상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윤석열 라인에 대해서 교체가 있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에 관련된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자기 지위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수사지휘권, 그리고 감찰권,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통상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독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거는 검찰총장과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의 이 조직 상석에서의 검찰 인사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특수부 강화를 포함해서 있었던 모든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배란간 이것을 5개월 만에 바꿔버린다? 그것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걸 바꿔버린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결국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수술에 칼을 여러 개 찍어 꽂아놓으면은 명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검찰 내에서 수없이 많이 칼을 꽂아내면 그는 쉽게 표현해서 옳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요? 똑같은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칼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검찰보다 칼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도 칼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자기는 마음대로 쓰고 검찰은 쓰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명의의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명예의 기준을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지켜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사 중인 것을 인사권을 통해서 바꿔버리게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충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칼을 들이대면은요, 검찰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요가 상상 이상 초월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뭐 연초서부터 검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이것을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내년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전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정말 본인이 잘 숙고하겠지만 법무부 장관도 무조건 칼을 휘두르는 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제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는 이제 외과 수술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의 얘기는 말씀은
지금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를 과도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뭐 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죠. 또 하나 이제 인사는 법무장관과 이제 검찰총장이 협의해서 한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박전 의원이 질문했는데 청문회에서 거기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법무장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검찰청법에 나와 있긴 있어요.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협의와 듣는 걸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이고 여러 가지 지금 여권 내 여러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관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선 의원이고 저는 잘 하려고 봐요. 그리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충돌할 이유도 없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라. 근데 아무튼 간에 무게는 분명히 추미애 장관한테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난 윤석열 총장을 보니까 상당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청와대와 검찰의 이 대립 구도가 있는 것만 분명하고 그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도 인사권을 전 최소한 사용을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사권을 휘두르되 인사권을 행사하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나 맥락들을 잘 이해해서 그렇게 무리가 없이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제 어제 문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의 의미는 좀 어떻게 그래서 그 발언도 이제 이 최근에 여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지금 아까 뭐 추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러나 뭐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뭐 어제 이제 지금 불출마 선언한 것도 공직 시한 사퇴 시한이 16일이기 16일, 때문에 네. 한 거고요. 6일이면 이제 총선 100일 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갑자기 정계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갑자기는 갑자기인데 이미 다 예견돼 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시점은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이제 선거 100일 앞두고 이제 복귀한 겁니다. 복귀한 건데 문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새정치 그리고 또 극준주의라는 말도 하고 그랬지 않았었어요? 극단적인 중도 정치다 이런 얘기였겠는데 또 이제 이 얘기가 여야를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이제 복귀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 정치권을 이념에 찌든 그러한 기득권 정치 세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야 할 거 없이 그리고 기득권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당장 보수통합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자기 몸을 실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양쪽을 다 비판한 걸로 봐서 그리고 또 낡은 정치를 깨야 된다. 이건 사실 뭐 새 정치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 이제 어떠한 세력을 손을 잡고 어떻게 세력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세력의 그 성격이나 정체성은 무엇인가가 이제 주목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득권 정치를 이제 비판하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걸 봐서는 이른바 제3지대에 뭔가 중도 성향의 정치 세력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당장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뭐 아까 유승민 의원 탈당도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한국당과 손잡는다니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이 정치 총선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명분이 생긴다면 뭐 보수통합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어쨌든 제3지대에 뭔가 텐트를 치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만 간단히 드립니다. 예. 교수님. 네. 안철수 전 의원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독자신당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를 해서 바른미래당 개편을 통해서 중도 정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바른정당으로 복귀를 해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독자신당을 만들려고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2016년도 2월 2일 날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 안철수 전 의원은 2012년 12월 23일 날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2월 2일에 창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안철수 전 의원이나 또는 유승민 의원한테 제가 꼭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도 오늘 이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 1월 달에 바른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럼 3년 동안 개혁보수를 들고 나왔는데 무슨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정당 지지도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하기 전에 왜 새로운 보수를 못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국민들 앞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 기초 의식에서 가져야 되고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안철수 정치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서로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를 얘기를 하기 전에 과거에 그 자신들이 했었던 정치 속에서의 발전이 못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슨 뭐 개혁적 보수, 뭐 합리적 진보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정말 아마 이제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 학습을 통해서 아마 새롭게 변화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동안은 뭐 일종의 학습 기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위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정치는 공학이 아닙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함께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미숙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2016년도에 정치적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식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진보, 그리고 중도, 그리고 보수. 다만 보수는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정치가 정말 국민들에게 미래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새로 신당을 만드는 이 세력 모두 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지금 극대화돼 있다라는 부분들 어디가 낫다. 어디 조금 우리가 또 개혁 세력이다. 이런 걸 통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국민 모두는 정치에 대해서 지금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전 대표 종착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과연 그 파급력도 있을 것인가, 참신함이 좀 떨어진다, 차찬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이런 사실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중도지대를 만든다는 게 뭐 우리 정치가 항상 그 실패로 끝났잖아요. 지난번에 2016년도에는 뭐 국민의당이 38석이나 얻었어요. 그때 뭐 대성공을 했죠. 근데 그 당시는 어쨌든 호남의 반문 정서가 굉장히 심했던 것이었고 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게다가 지금 호남에서는 거의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니까 그때를 대입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쨌든 뭐 처수 정치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결정적일 때마다 어떤 결단을 내지 못하고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새 정치라는 거 여전히 지금도 뭐 개념이 잘 잡히지 않고 있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극진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도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그것도 국민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본인이 싸잡아도 비판한 여야의 정치 세력들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을 제외하고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과연 지금 정치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치의 존재의 이유는 뭔지를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날이 지새도록 싸움만 하고 지난해 1년 내내 패스트트랙 가지고 여야가 싸웠고 말이죠. 뭐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해서 왜 저렇게 혐오하고 불신하는 것인가 왜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적대적 대립 구도로만 일관하는 것인가를 잘 발견해내서 그 부분을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성공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처럼 정치공학적인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총선거의 결과를 보면 항상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 많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 국민들은 지금 도대체 이 정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이때 지금 안철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안철수는 이제 잊어버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한다면 그것이 통합이 됐든 뭐 독자 신당이 됐건 뭐 무엇이 됐건 간에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러 지금 뭐 이른바 보수의 분열 속에서 뭔가를 자기가 또 기득권을 잡으려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는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낡은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 국민들이 새 정치 세력, 새 정치인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기대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 총선 때 당시에 국민의당이요 수도권에서 170만 표를 얻었습니다.
굉장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에서 22.8%, 인천에서 24.6%, 그리고 경기도에서 23.3%를 얻었어요. 이 숫자는 전부 다 홍준표 후보보다 또 많이 얻은 득표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후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안철수를 지지했었던 계층들이 무조건 이제 안철수는 새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떠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정한 부분은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다. 그러면 어느 표를 잠식할 거냐라는 부분을 속에 봤을 때 저는 민주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도 진보를 폄하했었던 사람들, 그동안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철수가 떠나면서 뭐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민주당 쪽으로 왔는데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은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보수 통합을 가속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중도가 강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분열된 보수가 당대당 통합이든 어떤 형태든 통합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와서 뭐 독자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살기 전달하든 가장 큰 피해를 볼 정당은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 득표상에 있어서 봤을 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26.7%를 얻었어요. 당시 정의당은 7.2%밖에 못 얻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동안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지역구는 잘 모르겠지만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서 여하튼 간에 정의당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난 2016년도처럼 아주 굉장한 돌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중도가 비어있기 때문에 중도의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누구랑 같이 하고 또 나가서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아직 관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아까 전에 유승민계 의원 8명 탈당하는 모습 저희들이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 굉장히 큰 가치를 지향하면서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뭐 분당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사실상의 분당이 오늘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5일날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정치공학적으로 합쳐질 가능성은 전혀 제로라고 보시는 거죠? 정말 제로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이 뭔가 절대적인 거를 우리가 단정하기 어려우니까 또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뭐 다른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뭐 전혀 예측치 못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게 또 정치니까 뭐 제로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린다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과 정치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뭐 대권 주자들 아니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출마를 했고 뭐 당장 대선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바가 보수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그 지향을 가지고 들어올지는 뭐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수보다는 중도 쪽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첫 일성이 일단 낡은 정치, 양쪽의 기득권 정치 타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과거의 새 정치를 이제 연상시킨 단어들인데 그런 얘기로 본다면은 유승민 의원하고 하기보다는 독자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탈당한 그 유승민계와 당장 손잡을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시간이 많지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또 뭐 창단하는 게 지난 대선 때도 2월 달에 창단했는데 지금 1월 달이니까 뭐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예. 이제 총선이 석 달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조직력도 무시 못하죠. 무시 그러면 못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탈당했고 또 손 대표가 러브콜을 보냈는데 안철수 대표는 사실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뭐 정권을 내주겠다 그럼 귀국해라 했는데 귀국은 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손 대표 측에서 반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이들 세력이 하나의 보수 통합의 어떤 기치하에 뭉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단지 보수 통합 논의라는 게 탄핵 문제가 좀 해결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히 지고 명분이 생긴다면 그건 보수 통합의 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황교안, 유승민, 뭐 이 안철수 이렇게 해서 통합, 보수 통합 큰 틀에서 그건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네. 실제로 바른미래당에 들어가서 손학규 대표와 함께 새로운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손학규도 죽고 안철수도 죽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흥미로운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년 전이죠. 2016년도 1월 첫째 주에
당시에 한국갤럽이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당시에는 국민의당이 창당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 당시에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새누리당이 4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1%였었어요. 그런데 투표할 정당은 어디냐고 물어보면 당시에 안철수 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1%가 나왔는데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랬을 때 지지 정당 중에서 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응답층의 상당한 수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여도 싫고 야도 싫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무당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동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적 관심이 없는 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메뉴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그래서 매개 효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도 변하고 야도 변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도 변하고 진보도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가 구상하는 거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분이라고 볼 텐데 저는 김종인 전 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30, 40대의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중도를 계약하는 정당이 곧 나올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를 가지고도 경쟁하는 세력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안철수 만약에 전 대표와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의외로 또 새로운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뭐 정치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새 정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또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두고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또 기소 안 하면 또 기소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기소하니까 또 추미애 장관 거기에 맞춰서 또 기소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초두에 이제 그런 말씀 나눴었잖아요. 검찰 개혁에 관련된 거. 패스트트랙에 그 지난번 4월 정국에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이른바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거 국민들에게 다 생중계됐고 그리고 그 부분은요 국회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회의 방해의 죄 이게 나와 있는 것이고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면서 국회에서 폭력이나 물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처벌 조항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둔 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뒀단 말이죠. 국회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네. 제한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폭행죄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게 다르죠. 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죄니까 더 까다로운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한국당이 어떻게 민주당하고 왜 다르냐, 적용한 게 다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검찰이 판단하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좀 공격의 입장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린 방어하다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도 기소하냐 또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 법의 취지가 있어요. 법의 취지라는 건 그런 국회에서 물리적과 폭력의 충돌을 막자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건 자신들이 할 말 없습니다. 이것까지 아니 왜 한국당은 그렇게 조국 사태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해놓고 법을 집행하니까 또 왜 검찰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검찰 비판하고 유리하면 검찰 칭찬하고 법원 칭찬하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이것도 저는 그래서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라. 이걸 가지고 또 시점이 어떻다고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직 네. 의원만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좀 많잖아요. 뭐 그래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복성 기소를 한 거다. 여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의 주장. 뭐 실제로 패스트트랙에 자유한국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정확하게 국회법상 나와 있는 절차를 거친 거라고 좀 보고요. 물론 그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한국당으로서는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에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게 국회 내에서의 의사진행 방해만이 아니라
폭행과 관련된 부분도 처벌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무조건 무슨 뭐 보복성 기소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결국은 이 부분은 판단은 이제는 법원이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의 사법화 아니겠습니까? 정치로 풀어야 할 문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나서 항상 뭐가 되면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면 다시 그것을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검찰이 그렇게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정치 갈등이 이루어지면 그걸 검찰에다 고발했을 경우에 또다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갖고 갈 수밖에 없게 이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치 실종과 정치가 정치다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뭐 걸핏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식의 정치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피곤한 감이 넘어서서 정치가 몰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해서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저질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지금 격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몇 명이 기소됐느냐 또는 왜 우리 기소하고 저쪽을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라는 그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패스트 트랙이라는 국회법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법을 공수처법과 같이 연계해서 올린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선거법을 올릴 수 있느냐.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제가 또 묻고 싶어요. 국회법에서 선진화법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다른 국회법은 왜 안 지키죠? 여당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선별적으로. 지금 금태섭 의원이 공수법에 대해서 기권을 하니까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국회법 104조 2항 투표에 관련돼서 자유투표 규정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정당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그것을 왜 안 지키죠?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행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네.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킨 거에 반드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김 교수님 말씀에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이 사법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사법화. 이 사법의 정치화는 이게 사법농단 이런 것들이에요. 법원이 자꾸만 정치적인 쪽에 편견에 거기 물드는 거고 정치의 사법화 이거는요. 국회의원들이 자초했어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자초해놓고는 항상 이거를 외부에 타서 돌리는 거 이것도 바꿔야 돼요. 정치 부재나 정치 실정은 누가 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정치를 복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 복원은 자신들이 못해놓고 정치 사법화를 이렇게 초래하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달게 받을 생각 안 하고 그걸 무조건 또 이외에 이렇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이건 자신들하고 검찰을 너무 이렇게 검찰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정치인들. 예. 그거는 지적하고 최 싶습니다.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공천 앞두고 지금 이게 기소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게 이제 민감한 수밖에 받아들일 없죠. 수밖에 예, 없지 예. 않습니까? 예전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패스트트랙에서 열심히 활동해준 노력해준 의원들한테 가산점을 주겠다 해서 논란이 됐죠. 또 황교안 대표가 뭐 이걸 찬성했지 반대했지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에 충성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원칙은 원칙이다. 그래서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내 사정과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과도한 유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도한 예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치인들이나 공천을 앞두고 당의 지도부를 의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의 아주 쟁점적인 사안들 패스트트랙은 대단히 쟁점적인 거였잖아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이 당에 기여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겠죠. 아마 그런 심리적 요소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산점 부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죠. 지금 법을 어긴 의원에게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만드는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산점 부여한다. 그건 썩 그리 사려 깊은 발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천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재판이 나중에 열리니까 그 결과는 나중이니까 아직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공천에 그렇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 이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공천 앞두고 하지 않으면 또 검찰이 공천 이런 거 의식해서 기소 안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정치로 해석할 부분이 있으나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 자초한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네.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 때문에 공천을 안 줄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하나 흥미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2004년도 2월 달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은 2004년도 4월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정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은 그 부분 속에서 결국은 탄핵이 기각된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시점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천을 주고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고 그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이것이 또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큰 기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안 준다라기는 어려울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좀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라는 부분이 핵심적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오늘 세 분의 그 장관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꼭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통점은 전부 다 여성입니다. 그 수도권이에요. 진영 장관도 진영 장관 포함해서 물론 지금은 나왔지만 추미애 의원까지 4명인데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했었던 그 세 지역구에는 여성 의원이니까 여성 후보를 좀 공천을 해서 지금 여성 의원들 추미애 의원 포함 너무 지금 많은 그 다선 의원들이 좀 빠져나가요. 여성 정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그 부분도 민주당이 좀 각별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자유한국당도 여성 정치인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정말 젠더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21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